막시밀리안 콜베. 막시밀리안 콜베 신부는 1894년 1월 7일 아버지 줄리오 콜베와 어머니 마리아 다브로프스카 사이에서 세 형제 중 둘째로 태어났다. 수녀였던 마리아는 러시아에 의해 폴란드가 지배를 받고 있던 1875년 수도원이 폐쇄되어 수도복을 벗고 나와야 했다. 그녀는 줄리오 콜베의 유순함과 덕망에 감탄하여 그를 남편으로 맞이하였다. 콜베 부부는 가난했기에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폴란드 방직공으로 하루 10시간 일하며 하루하루 성실히 생계를 이어나갔다. 콜베 신부의 어릴 적 이름은 레문도였다. 레문도는 신신 깊은 어머니에게 엄격한 신앙 교육을 받으며 자랐다. 매우 정직했던 레문도는 무슨 잘못이라도 저지르면 스스로 긴 의자 위에 엎드렸다. 어머니의 회초리를 기다렸다가 태연히 벌을 받고 나서는 또다시 즐겁게 뛰어놀았다. 레문도는 호기심이 많고 모험을 즐기는 아이였다. 자연을 좋아해서 어릴 때부터 작은 나무를 즐겨 심었다. 어머니를 당황시켰던 일이 하나 있다. 어느 날 레문도는 달걀이 병아리가 되는 것이 보고 싶었다. 달걀 하나를 사서 그것을 부화시켜 보려고 암탉에게 안겼다. 레문도는 얌전한 어린이는 아니었던 것 같다. 활발했지만 좀 엉뚱했고 고집쟁이여서 어머니를 못 견디게 만들기 일쑤였다. 엉뚱한 사건을 일으키는 레문도를 보며 어느 날 어머니는 더 참을 수 없어서 소리를 질렀다. 얘는 도대체 뭐가 될까? 이 꾸지람은 어린 레문도의 영혼을 깊이 뒤흔들었다. 어머니의 말에 의하면 이때부터 레문도는 갑자기 완전히 변해버려 그렇게 점잖고 유순할 수가 없게 되었다고 한다. 이 급격한 변화에 놀란 어머니는 레문도의 행동을 눈여겨보았는데 그런 일이 있은 뒤부터 레문도는 자주 찬장 뒤로 몸을 숨기는 것이었다. 거기엔 체스토코바 성모의 자그마한 제단이 있었고 매주 수요일, 토요일, 일요일에는 이 제단의 램프에 불을 켜두는 관습이 있었다. 그런데 레문도는 그것 한쪽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오랫동안 기도하고 눈이 빨갛게 부풀도록 물고 나서야 나오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몹시 이상히 여겨 조용히 물어보았다. 레문도는 머리를 숙인 채 말이 없었다. 그녀는 레문도가 병이 난 게 아닐까 생각했다. 자, 레문도야. 엄마에게 뭐든지 털어놓고 얘기해도 된단다. 순종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때 눈물을 흘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엄마가 레문도 너는 도대체 뭐가 되려고 그러니 하셨을 때 저는 말할 수 없이 슬펐어요. 그래서 성모님이 계신 곳으로 가서 나는 뭐가 될까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 성당에 가서도 그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성모님이 관을 2개 들고 제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는 흰색 관이고 또 다른 것은 붉은색 관이었어요. 흰색의 관은 순교를 나타내고 붉은색의 관은 순교를 나타낸다고 하셨어요. 성모님은 나를 다정하게 바라보시면서 어느 관을 갖고 싶니? 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둘 다 주세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성모님은 빙그레 미소 지으시면서 사라지셨어요. 그때부터 성당에 갈 때는 엄마 아빠랑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성모님과 요셉 성인과 함께 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그의 나이는 10살이었다. 레문도는 자기가 심은 작은 나무들처럼 무럭무럭 자랐다. 영혼이 일대 변혁이 있은 후 그는 완전히 어른스러워져 어린애에게 흔히 있는 작은 결점도 갖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그는 또 무척 영리하고 매력적인 소년이었다.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그랬듯이 그의 부모도 학비를 댈 수가 없어 아이들에게 직접 읽는 법, 쓰는 법을 가르쳤다. 큰 희생을 무릅쓰고 장남 프란치스코만 상업학교에 입학시켰다. 레문도는 집에서 가정을 돕지 않으면 안 되었다.
어머니는 너무나 빈약한 남편의 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녀는 자그마한 가게를 내어 청어, 절인 배추, 마늘, 양초, 노끈 등 가난한 사람들에게 요긴한 필수품을 팔았다. 어린 레문도는 산술에 능했으므로 곧 어머니 대신으로 일을 할 수가 있었다. 어머니는 3파일도 보고 있어서 식사 준비를 하다가도 불려가곤 했다. 어머니가 외출했을 때 레문도는 밥 짓는 일도 맡아 했다. 착한 소년을 향한 하느님의 섭리는 코토프스키라는 약제사의 모습을 하고 나타났다. 어느 날 아침 어머니는 자기가 간호하던 환자를 위해 레문도에게 약을 지어오라고 했다. 레몬드는 뛰어난 기억력으로 라틴어 처방을 한숨에 외워버렸다. 약제사는 좀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며 물었다. 어떻게 약 이름을 알고 있지? 어머니한테 들은 것이라고 말했다. 약제사는 계속해서 물었다. 너 학교에 다니고 있니? 소녀는 숨김없이 이야기했다. 아니요. 형님이 상업학교에 다니고 있어서 저는 집에서 부모님을 도와야 해요. 부모님은 돈이 없어서 둘씩이나 공부시킬 순 없으시대요. 약제사는 소년의 태도가 마음에 끌렸다. 그는 말했다. 너는 그대로 버려두기 아깝구나. 우리 집에 와서 나한테 공부를 배워라. 그리고 금년 말에 형과 함께 시험을 치도록 해라. 공부할 수 없는 처지를 괴로워하고 있던 소년의 기쁨은 매우 컸다. 소년은 전력을 다해 공부했으므로 형을 따라잡았고 훌륭한 성적으로 모든 시험에 합격했다. 부모님은 큰 용기를 내어 레문도도 학교에 입학시키기로 했다. 어머니는 아들들을 이전과 마찬가지로 계속 엄격하게 지도했다. 학교에 빠지거나 하면 큰 벼락이 떨어졌다. 여학생과 이야기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었다. 수업이 끝나면 잠시도 딴전을 피우는 일 없이 집안을 돕지 않으면 안 되었다. 4년 후 프란치스코회 선교사들이 입회 지원자를 모집하러 파비아니체로 왔다. 프란치스코와 레문도는 용기를 내어 라보프의 소신학교에 입학시켜 달라고 부탁했다. 아버지는 오스트리아 영이었던 크라쿠프까지 두 아들을 데리고 갔다. 거기서부터는 남몰래 국경을 넘어야만 했는데 조국이 분할된 이후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국경을 넘는 일이 폴란드 사람들에겐 흔히 있었다. 18세기 말경에 폴란드는 독일, 러시아, 오스트리아에 의해 강제로 분할 점령되었기 때문이다. 국경을 지나서부터 두 형제는 기차를 타고 라보프까지 갔다. 1907년 9월 레문도는 13살이었다. 이 무렵 라보프는 갈리시아의 수도였다. 갈리시아란 이름은 가칭이었는데 그곳에는 오스트리아에 합병된 폴란드의 여러 주가 포함되어 있었다. 매우 친가톨릭적이었던 오스트리아 황제들은 국민들의 신앙을 존중했으므로 오랫동안 질식 상태에 있던 수도원들이 새로운 발전을 시작했다. 콤베투알 성 프란치스코 수도원도 예외는 아니었다. 지원자 모집도 좋은 성적을 나타내어 선교사들이 거의 항상 러시아 점령 지역에서 새로운 지원자를 데리고 들어왔다. 라보프의 소신학교에서 레문도는 공부를 계속하고 있었다. 레문도는 수학과 과학을 특히 좋아해서 그부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지만 교사들에게는 곤란한 상대였다. 왜냐하면 아기에서가 아니라 단순한 호기심에서 각양각색의 어려운 질문을 다 퍼부었기 때문이었다. 레몬드는 어려서부터 발명의 재능을 나타냈다. 산책 시간에도 어려운 계산을 하며 재미있어 했고 유성 여행을 생각해내기도 했으며 그부들에게 언젠간 달까지 여행할 기계를 만들어낸다고 말해 그들을 놀라게 하기도 했다. 레몬도는 전략 세우는 것을 무엇보다도 좋아했다. 어느 날 공원에서 라부프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드는 계획을 세웠다. 그는 또 아무도 모르는 놀이를 새로 생각해내기도 했다. 어느 날 극히 치밀한 작전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수사 한 사람이 와서 다짜고짜로 장기판을 흐트러 버렸다.
레몬드는 화가 나서 얼굴이 새빨개지고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으나 자신을 억누르고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놀이를 즐기는 점에서는 꼭 어린애 같았지만 놀랄 만큼 조숙해서 사람들을 경탄케 했다. 그 시대 대다수의 폴란드 사람들처럼 레몬드의 혈관에도 군인의 피가 흐르고 있었음에 틀림이 없다. 그는 군인 생활에 대해 강한 매력을 느끼고 있었다. 구부 한 사람은 만일 그가 수도원에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반드시 대전략가나 천재적 발명가가 되었을 것임에 틀림이 없다고 말했다. 레몬드가 16살이 되었을 때 그의 영혼에 두 번째 위기가 찾아왔다. 수도원에 들어갈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할 때가 왔던 것이다. 레몬드는 주저했다. 그는 순진하게도 군인이란 직업과 그의 마음이 여왕인 성모 마리아에게 온몸을 바치는 기사라는 직업이 완전히 일치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그는 이미 끝없는 정복을 마음속에 그리고 있었다. 그러나 정복자는 모두 군인이 아닌가? 수도자가 되어서도 이런 무용을 떨칠 수 있을까? 그는 광구장에게 가서 저는 이곳에 머물지 않겠습니다. 성소를 느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기로 결심했다. 그렇지만 또다시 섭리의 간섭이 행해졌다. 레몬드가 광구장에게 가는 도중에 응접실에서 한 사람이 그를 부르러 왔다. 그의 어머니가 몹시 감동적인 중대한 뉴스를 알리러 와 있었던 것이다. 셋째 아들 요셉이 두 형처럼 수도 생활을 선택했고 그래서 부모님들도 수도원에 들어가 오랜 수건을 이루기로 결심했다는 소식이었다. 아버지는 크라쿠프의 프란치스코 수도원에 들어가고 어머니는 베네딕트회 수녀원에 들어가기 위해 라부프에 와 있었다. 이로써 가족 전부가 하느님께 바쳐지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레몬드에게는 정말 청천벽력이었다. 이런 판국에 어떻게 군이 되고 싶다는 자기 계획을 털어놓고 말할 수 있는가. 어머니가 떠나자마자 그는 화살처럼 광구장에게 달려가 숨을 헐떡거리며 수련원 입회를 청했다. 레몬드는 성소를 결정하도록 한 이 기념할 만한 사건을 평생 잊지 않았다. 레몬드는 수련원에 들어가자 곧 아주 힘든 시련에 부딪히게 되었다. 몇 달 동안 문자 그대로 새심증의 폭풍에 휘말려 버린 것이다. 그러나 이 무서운 질병 덕분에 그 유일한 치료약인 순명정신을 더욱 쌓아가게 되었다. 수련원이 동료로 브로니슬라스 수사가 있었다. 그는 레몬드와 한 방에 들어 있었는데 수련장으로부터 레몬드를 도와주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래서 불쌍한 레몬드는 하루에도 몇 번이나 그에게 자기의 근심거리를 설명하고 맹목적으로 순종했다. 이 영웅적인 순종의 덕으로 그는 구원되어 폭풍이 그치고 영혼은 다시 맑은 하늘을 맞을 수가 있게 되었다. 이렇게 경험을 쌓인 레몬드는 뒷날 새심증에 걸린 사람들에 대해 천사와 같은 인내를 보이게 되었다. 수련원은 낡은 사람을 서서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가는 곳이다. 이 과정에서 레몬도는 죽고 막시밀리안이 태어났다. 레몬도가 어떤 사정으로 막시밀리안이란 수도명을 얻었는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그는 막시밀리안처럼 그 이름을 역사에 남긴 것이다. 성성의 수련은 책보다도 표양에 의해 얻어졌다. 다행스럽게도 막시밀리안 수사는 당시 영웅적인 덕행으로 유명했고 그 성성의 향기를 드높였던 베난티 신부와 만날 수 있었다. 두 사람은 극히 짧은 기간 1912년 휴가 중에 얼굴을 마주한 데 불과하다. 그러나 젊은 수련자 막시밀리안은 이 신부를 자세히 관찰하여 뒷날 그에 관한 감동적인 기록을 남겼다. 베난티 신부는 휴가가 끝나자 크라쿠프로 떠나버렸으나 그 영향력에 의해 라부프의 수련원은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 차게 되었다. 막시밀리안 신부는 두 가지 점에서 베난틴 신부에게 깊은 감명을 받았다. 이미 죽을 병에 걸린 이 쇠약한 수도자가 엄격하게 규칙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과 우수한 재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더없이 겸손했다는 것이다.
18세의 수련자는 이 표양을 길이 잊지 못했다. 1911년 9월 5일 그는 유기서원을 했다. 1912년 가을 장상들은 그가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로마의 그레고리안 대학에 입학시키기로 결정했다. 이것은 더없이 기뻐해야 할 일이었다. 그러나 그는 조금도 기뻐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레문도가 1912년 11월 10일 로마에 도착하기 며칠 전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추측할 수가 있다. 로마를 향해 출발하기 직전 어머니에게 써보낸 편지에 그는 밑줄까지 쳐서 다음과 같이 부탁을 하고 있었다. 어머니, 저를 위해 특별히 기도해 주십시오. 저에게는 어머니의 기도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로마는 아주 커다란 위험이 있습니다. 들은 바에 의하면 여자들이 수도자에게까지 접근해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매일 강의를 들으러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레몬드는 오래전 성모 마리아께 순결의 덕을 바쳤으므로 이 덕을 위험하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로마행을 중지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참된 순종은 좋고 싫음을 말하지 않는다. 하느님의 섭리는 로마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18세 막시밀리안 수사에게 로마에서의 유학 생활은 분명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그는 우뚝 솟은 언덕에 이어져 있는 산테오도로 거리의 프란치스코 국제학교에서 살았다. 이 시절 막시밀리안 수사의 학교 생활에 대한 자료는 충분하지 못하다. 막시밀리안은 그 자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무렵 동료들의 증언에 의하면 막시밀리안 수사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다고 한다. 동료들은 모두 그가 성인이었다고 말한다. 이 무렵 편지 중에 그의 내밀한 생활, 즉 그의 영성의 일면을 보여주는 편지가 있다. 1914년 4월 6일 그는 어머니에게 부활을 축하하며 이렇게 썼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의 건강이나 행복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것보다도 더 훌륭한 것을 바라고 하느님도 어머니를 위해 그 이상 희망하실 수 없을 만큼 좋은 것을 희망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인자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 만사에 있어 어머니 속에서 행해지는 것, 어머님이 만사에 있어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머님을 위해 제가 바라고 있는 최고의 소원입니다. 하느님께서도 어머니를 위해 이것 이상의 것을 바라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의 성스러운 생활을 엿볼 수 있는 또 하나의 편지를 소개해 본다. 나는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원인 모를 부스럼이 생겨 의사에게 치료를 받았지만 고름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의사는 뼈가 썩기 시작했으므로 끊어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을 듣고 나는 아주 좋은 약을 갖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교장 신부님이 나에게 루르드의 물을 주시며 기적적인 완쾌의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입니다. 이 신부님은 12살 때 발을 다쳤었습니다. 뼈에 고름이 개어 잠은커녕 아프다고 소리 지를 수도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마침내 발을 끊어내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몇 명의 의사가 모이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모치는 다른 약으로 치료했습니다. 그녀는 고약을 죄다 떼어내고 비누로 아픈 발을 씻은 뒤 루르드의 물로 찜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은 처음으로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15분 뒤 그는 잠에서 깨었는데 그때 병이 완쾌되어 있었습니다. 기적이 분명합니다. 신앙이 없었던 의사는 이 사건에 다른 해석을 내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썩은 뼈 한 개가 발바닥에서 떨어져 나왔는데 의사는 이 뼈가 환웅한 뼈라는 것과 이 완쾌는 기적이라는 것을 승인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의사는 마음에 감동을 받아 자비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의사는 내가 루르드의 물을 갖고 있다고 하자 기뻐하며 이것으로 나를 실험해 봤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튿날 병원에 가자 외과 의사가 수술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말을 했고
몇 번의 치료받은 후 병은 완쾌가 되었습니다. 하느님께 영광을, 원죄 없으신 성모님께 감사를. 이 완쾌는 기적적이었다. 막시밀리안 신부의 기록 중에 원죄 없으신 성모라는 단어가 이때 처음 사용되었다. 폴란드에서 대대로 존경받아온 성모의 호칭은 하느님의 어머니였다. 원죄 없으신 성모가 대중화되기까지는 막시밀리안 신부에 의해 추진된 작은 혁명이 필요했다. 1914년 11월 1일 모든 성인의 축일에 그는 종신 서원을 했다. 이 무렵 전쟁이 발발했다. 전쟁은 이 젊은 수도자에게 영혼 단련이라는 매우 큰 유익을 주었다. 제1차 대전은 그를 성숙시켰고 제2차 대전은 그에게 영광을 가져다 주었다. 그의 놀라운 생애는 결국 두 개의 대전 사이에서 이룩된 셈이다. 제1차 대전 발발로 인해 오스트리아 점령지 출신의 폴란드인 동료들은 모두 이탈리아를 떠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막시밀리안 수사는 러시아의 여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몇 주간 동안이나 산마리노에 억류되어 있다가 그 후에 로마로 돌아가도 좋다는 허가를 받았다. 산테오도로 국제학원에서는 모두 말할 수 없는 슬픔을 나누고 있었다. 막시밀리안 수사는 깊이 생각하며 기도했다. 그는 전에 장난삼아 독수리의 도시 라부프의 방위 계획을 세운 적이 있었다. 바로 지금 그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그와는 다른 보다 원대한 것이다. 그리스도교 세계 전체가 위험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영혼들이 멸망하고 있다. 그러니 이 모든 영혼들을 구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막시밀리안 수사에게는 군인의 피가 흐르고 있고 그의 주인은 무적의 모후이신 성모 마리아였다. 그녀와 동맹을 하면 승리는 확실하다. 결국 그는 이때부터 철석 같은 논리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나 이것은 신의 뜻이라고 확신하면 모든 장애를 물리치고 실행했다. 이러한 충실함의 기초에서만 은총의 건물은 세워지는 것이다. 사도들의 모후는 당신의 기사를 잘 뽑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성목에 대한 전통적인 신심, 프란치스코의 위대한 전통, 그리고 견실한 신앙 연구는 그의 영혼이 항상 남몰래 동경하고 있던 것을 육성하고 조명해 주었다. 성모 마리아는 원죄 없이 잉태된 분이다. 이러한 믿음의 선언은 몇 세기 동안 걸쳐 이 신조를 옹호해온 프란치스코 회의 커다란 영광이었다. 이제야말로 이 신조로부터 여러 가지 실천적인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리스도의 모든 은총은 마리아에 의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다. 무한한 자비의 사자인 그분은 우리들의 모든 더러움을 태워버리는 용광로이다. 그분은 순금만을 신에게 바치기 원함으로 그 희생적 사랑의 불길 속에서 우리들의 더러움을 태워버리는 것이다. 막시밀리안 신부는 이러한 생각을 끊임없이 되풀이하며 이것을 더욱더 뚜렷이하고 더욱 깊이 연구하였다. 로마에서 보낸 세월은 씨를 심은 때였고 귀중한 체험을 얻은 때였다. 뒷날 그는 몇 번이나 그의 제자들에게 성모 마리아에 관한 것은 독서에 의해서기보다도 기도에 의해서 박학한 서적을 읽기보다는 성모 앞에서 엎드려서 배울 수 있다고 말을 했다. 막시밀리안 신부의 동료 수사들은 그가 학원 성당에서 기도에 열중해 있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다. 동료들 사이에서 그는 관상가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오히려 그 기도의 보람은 더욱 훌륭한 활동가로서의 소질과 연결되어 있었다. 이 관상은 극히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사업이 되어 나타났다. 얼핏 보아 전혀 모순되는 것 같은 이들 소질이 이만큼 조화되고 균형을 갖춰 일치하기란 참말로 드문 일이다. 그러나 이 조화야말로 그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었다. 원죄 없으신 성모의 기사회는 어떻게 탄생했는가? 1935년 프로리안 코주라 원장의 명령에 의해 만들어진 막시밀리안 신부의 증언을 들어보자. 그때부터 거의 1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을 모두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원장 신부님이 원죄 없으신 성모의 기사회의 발달에 대해 기록하라고 명령하셨으므로 아직 기억하고 있는 것을 써보냅니다. 나는 가끔 동료 수사들과 우리 회의 세태 현상과 우리 회의 장래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 생각 속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새겨졌습니다. 재건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타도해버려라. 왜냐하면 가장 좋은 의향을 가지고 우리 회에 입회하였지만 수도원에서 가끔 성화의 이상을 잃은 젊은 사람들이 불쌍하게 돼서는 안 되겠다고 나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했습니다. 훨씬 더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내가 아주 어린 아이였을 때 작은 성모상을 일코피 예쁘카에 산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라보프의 기숙사 성가대석에서 미사를 하는 동안 책상에 엎드려 제대 위에 계신 성모님께 당신을 위해 싸울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아직 어떻게 이것을 실행해야 좋을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무기에 의한 전쟁을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련 시작하기 전인가 수련하기 전인가 잘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나는 이 사정을 지금은 돌아가신 수련장 드니 신부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자 신부님은 매일 한 번씩 성모님 보호를 맡깁니다를 외우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나는 원죄 없으신 성모님이 어떤 싸움을 계획해 주셨는가를 알고 있지만 오늘은 이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나는 오만해지려는 경향이 강했지만 원죄 없으신 성모님은 더욱 강하게 나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나는 나의 방 기도대 위에 성모님의 발현을 받은 성인의 초상을 항상 걸어두고 자주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것을 보고 어떤 수도자는 나에게 당신은 바로 이 성인에게 깊은 신심을 갖고 있나 보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프리메이슨이 더욱 대담해져서 루치펠이 대천사 미카엘을 짓밟는 모습을 검은 바탕에 그린 깃발을 바티칸의 창 앞에까지 내세웠을 때 이 프리메이슨과 루치펠의 다른 앞잡이를 맞아 함께 싸울 것을 목표로 하는 회를 창립하려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1917년 프리메이슨 창립 200주년 기념 축제 때 그들은 하느님을 모독하기 위한 광란의 무대를 로마로 정했다. 성 베드로 대성당 광장에서 악마에 사로잡힌 군중들이 사탄이 바티칸을 지배해야 한다. 교황은 그 노예가 되라고 쓰인 악마적인 깃발을 높이 들었던 것이다. 매일 저녁 원장 신부는 젊은 수도자들에게 증오의 영에 의해 조정되는 이 결사대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말해 주었다. 막시밀리안 신부는 여기서 받았던 인상을 평생 간직했다. 나에게 떠올랐던 이 생각이 원죄 없으신 성모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확신하기 위해 지도 신부님인 알렉산드로 바질 신부에게 의견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거룩한 순종의 이름으로 안심하라고 하시기에 나는 즉각 실행에 착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리하여 그는 거룩한 순종의 이름으로 기사의 무기를 몸에 지니게 된 것이다. 그러나 하느님의 작전은 인간의 작전과 현저하게 다른 법이다. 하느님은 십자가 위에서 당신 지배를 확립하셨다. 이 폴란드의 젊은 수도자를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확실한 표적은 그의 고통이다. 그가 전 세계를 구원하려고 웅장한 계획을 세우자마자 시련이 총력을 기울여 습격해왔다. 먼저 각혈 그리고 심한 출혈이 그것이었다. 로마는 결핵 환자에게 치명적인 곳이다. 그러나 그는 여름 휴가를 제외하고는 로마에 머물렀다. 어떤 때는 각혈이 상당히 오랫동안 계속돼 의사에게 갔다. 심각한 상태임을 확인한 의사는 바로 병실로 가서 침상에 누워있으라고 명령을 내렸다. 각혈을 약으로 멈추게 할 수가 없었다. 1912년부터 1914년까지 로마에서 막시밀리안 수사를 지도했던 치키토 신부에 의하면 이 젊은 수도자는 뺨이 붉고 손이 항상 차가웠다고 한다. 겨울에는 심한 동상에 걸렸고 그것이 짓물러서 굉장히 괴로워했다고 한다. 동료 중에 한 사람인 알베르토 아르칠리 신부는
그가 심한 두통으로 괴로워했다는 것을 말한 후 그러나 원장 신부님과 몇몇 수사 외에는 이것을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나는 가끔 그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보고 괴로움이 심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고 말했다.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까지도 그가 얼마나 무서운 병에 걸려 있었는가를 알지 못했다. 막시밀리안 신부는 2주일 후에야 퇴원을 허락받았다. 그때 비로소 막시밀리안 신부는 동료 수사인 비아시 수사와 팔 신부에게 하느님의 회를 창립할 뜻을 털어놓았다. 수사들은 먼저 원장 신부의 허가를 얻으라고 말했다. 하느님의 뜻은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이다. 순종은 막시밀리안 수사에게 있어서 무적의 무기였다. 그는 원장 신부님에게 자신의 계획을 말했다. 명령해 주십시오. 당신이 말씀하신 것은 모두 하느님이 착하신 뜻입니다. 맹목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생각해 본 후에 따르면 좋겠는데 그는 장상이 말한 그대로 모조리 받아들이는 것이다. 순종은 성인들의 복된 책략이다. 이러한 순진성에 원장 신부님은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해서 1917년 10월 17일 최초 회원 7명이 처음으로 회합을 가졌다. 창설된 모임은 성모의 기사회라고 명명했다. 이 집회는 저녁 무렵 수도원 내의 어떤 독방에서 방문을 닫아둔 채 아무도 모르게 열렸다. 그들 앞에는 원죄 없으신 성모의 작은 상이 안치되고 그 양쪽에 2개의 촛불이 켜 있었다. 그들은 그들의 회인 MI의 작은 규칙을 정하였다. 그러나 최초 회합 후 1년이 되었지만 MI는 발전되지 못하고 갖은 장애가 가로막혀 있었으며 회원들도 이에 대해 더 이야기하지 않게 되었다. 그중 한 사람은 이런 일은 도무지 쓸데없는 짓이라고 설득하려고 할 정도였다. 그러던 중 때마침 안토니오 글로빈스키 수사가 그리고 13일 후에는 안토니오 만시 수사가 스페인형 독감에 걸려 원죄 없으신 성모님 곁으로 떠났다. 막시밀리안 수사도 폐결핵이 재발되어 기침이 심했고 각혈이 계속되었다. 강의 듣는 것을 면제받아 이 틈을 타서 MI의 계획을 복사하고 이것을 타바니 총장께 제출했다. 총장님은 회원이 12명이 된다면 좋다고 하셨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 사이에 MI가 전파돼 나갈 것을 희망한다고 말씀하셨다. 이날부터 새로운 회원들이 끊임없이 불어났다. 초기의 MI 활동은 기도하는 일과 기적의 메달을 나눠주는 일이었다. 막시밀리안 신부는 그 추억담에서 이 사업의 비약적 발전과 기사회의 2 회원의 죽음이 일치했다고 말한다. 그들은 원죄 없으신 성모께 대한 봉사에 몸을 맡긴 기사들을 옹호하기 위해 성모님 곁으로 갔던 것이다. 신부는 항상 이 하늘의 원군을 무엇보다도 중요시했다. 그는 뒷날 원죄 없으신 성모님께서는 사업이 잘 되지 않을 때는 반드시 우리를 가장 효과적으로 도와주시기 위해 회원 중 한 사람을 하늘로 불러가십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다만 한쪽 손으로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손으로는 자기 자신이 타락하지 않도록 꽉 잡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미끄러질 염려도 타락할 위험도 없습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2 손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또 성모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라고 말했다. 신부는 끊임없는 두통으로 괴로워하고 건강을 해치고 있었으면서도 모든 시험에 합격했을 뿐 아니라 최우수로 통과했다. 1915년에는 21살의 젊은 나이로 철학 박사의 학위를 취득했다. 또 4년 뒤에 1919년에는 같은 학교인 그레고리안 대학에서 신학 박사 학위도 받았다. 그의 교사와 동료들은 모두 그의 비범한 재능, 특히 과학의 천재성을 칭찬하고 있다. 그는 모든 학과에 우수했지만 특히 수학에 뛰어났다. 학원원장 본디디 신부는 이런 말을 했다. 이 청년은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들을 나에게 제출했습니다. 레오 치키토 신부의 말에 의하면 그는 한번 열중하게 되면 중도에서 그치는 일 없이 항상 새로운 이론을 꺼내어 미묘한 관계를 찾으며
한 문제에서 다른 문제로 옮겨갔고 해답을 얻더라도 하나하나 새로운 질문을 해서 다시 처음 문제로 되돌아오곤 했다는 것이다. 산책 중에도 그는 내게 붙어 다니며 시종 질문을 했습니다. 정말 귀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신부는 이렇게 덧붙였다. 그리고 나서는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는 내가 원장으로 있는 동안 내가 맡았던 학생 중에서 가장 우수한 두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무서운 지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의 지혜는 특히 과학적 발명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는 모든 기술적 진보에 관심을 보이고 최근의 발명이나 발견에 관해 모르는 것이 없었다. 파도바의 관구장 에케루 신부가 말한 바에 의하면 어느 날 그는 굉장한 속력을 낼 수 있는 기계를 설계했다. 전문가도 못 다루는 솜씨로 도면을 그리고 이것을 뒷받침하는 역학상인 법칙을 정밀하게 설명하여 이 설계를 그레고리오 대학 교수 잔 프란치스키 신부에게 보여달라고 의뢰를 했다. 교수는 이것을 꼼꼼히 검토했지만 원리상으로는 이 대담한 설계대로 기계를 만드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단언했다. 이 비범한 청년이 몸과 마음을 다하여 연구에 몰두했음은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는 그 재능 면에서 보아 소질이 많다고 여겨지는 과학자로서의 생애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일까? 그렇지 않다. 그의 목표는 원래 실제적이었던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도 모든 증언이 일치되고 있다. 동료인 팔 신부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신앙이 없는 사람을 굴복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여 연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무렵부터 그는 비신자들과 즐겨 의견을 주고받았고 때로는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공개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어떤 때는 기차 안에서 때로는 길 한복판에서 그는 이것을 낚시질이라고 불렀다. 어느 날 신부는 로마에서 교황과 교회에 대해 험담을 퍼붓고 있는 커다란 물고기와 만났다. 격한 토론을 하다가 그 사람이 이렇게 외쳤다. 이 풋내기야. 그런 걸 모를 내가 아니야. 나는 철학 박사야. 나도 그렇소. 15살밖에 보이지 않는 21살의 젊은 수도자는 응수했다. 그러자 신사는 깜짝 놀라 그를 바라보더니 돌연 어조를 바꾸었다. 동료끼리면 사양할 필요가 없다. 젊은 박사는 차근차근히 그리고 인정사정 없이 상대방을 논박하며 따져 물었다. 토론이 끝날 무렵 그 비신자는 침묵을 지키며 깊이 생각하는 것이었다. 막시밀리안 신부는 이런 방법을 써서 여러 번 커다란 성공을 거두었다. 이 방법은 권투처럼 상대방에게 숨쉴 틈을 주지 않고 차차 심하게 따져 묻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승리라는 듯 하다가 마침내는 그 아성에서 그를 타도하는 것이다. 막시밀리안 신부는 명석한 두뇌로 판단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이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것이 보다 중요한 일이다. 막시밀리안 신부는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진보적 수단을 이용하고 이것을 정복의 무기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쾌활하고 낙관적인 그는 진보적인 것이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필요하다면 좋은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의 견해가 주위 사람들의 견해와 항상 일치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에피소드를 몇 개 모을 수가 있다. 1917년의 일이다. 영화란 것이 겨우 선을 보이기 시작했을 무렵이었다. 지식인들은 이에 대해 일종의 불신감을 나타냈지만 대중은 열광적으로 몰려들고 있었다. 대다수의 영화는 그 내용이 윤리적 가치면에서 아주 좋다고 볼 수는 없었다. 산테오도로에서도 영화가 자주 화제에 올랐다. 그 무렵 로마에서 상영되고 있는 영화 중 덕행을 가르치는 것은 없었기 때문이다. 막시밀리안 수사는 듣고만 있었다. 그의 예리하고도 독자적인 정신은 한 가지 해결책을 찾아냈다. 영화를 없애버릴 수 있을까? 그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다. 차라리 마음을 바꾸는 쪽이 훨씬 간단하지 않을까? 이것을 점령해서 악 대신 선에 봉사하도록 할 수는 없을까? 어느 날 그는 다소 엄격한 동료 수사 한 사람을 격분시킬 뻔했다. 함께 산책을 하다가 이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막시밀리안 수사는 자신의 생각을 숨김없이 털어놓았다. 영화는 사회적 선을 위해 봉사할 수 있고
또 봉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영화를 이런 방향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이 말에 수사는 외쳤다. 그렇지만 악마와 그 앞잡이들은 모든 발명과 모든 진보의 이기를 탈취해서 이것을 악으로 바꾸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다고 해도 우리들이 자각해서 적의 진지를 탈취하는 일을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겸손한 프란치스코의 수사의 생각이 옳았음은 시간이 증명해 줄 것이다. 가톨릭이 활용할 가장 유효한 무기는 무엇일까? 그것은 위대한 출판물로서 그 영향은 끊임없이 증대하고 있다. 동창들의 말에 의하면 막시밀리안 수사는 로마 유학 중 휴식 시간이나 산책 시간에 이것에 관해 자주 이야기했다고 한다. 이때부터 그는 원죄없으신 성모의 순결한 보호 아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가르칠 잡지의 간행을 꿈꾸고 있었다. 이것은 그에게 있어 하나의 작전 계획이었다. 그는 위대한 꿈의 사나이로서 전 세계 정복을 열렬히 원했고 그 소명으로 인해 항상보다 많이, 보다 좋게를 목표로 살았다. 막시밀리안 수사의 동료들이 그의 뛰어난 재질을 추억하고 그의 덕행에 관해 이야기할 때는 도무지 그칠 줄을 몰랐다. 모두들 거리낌 없이 그에게서 한 개의 결점도 찾을 수가 없었다고 되풀이해서 말했다.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그를 성인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사실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는 규칙을 정확히 지키고 높은 신분의 방문객과 이야기하다가도 종이 울리면 급히 이야기를 중단하는 용기가 있었으며 아플 때도 자명종이 울기 시작하자마자 벌떡 일어났다고 한다. 그의 성격은 항상 명랑했으며 그의 우정은 자신보다 못한 친구를 돕기 위해서라면 아무리 많은 시간이라도 아끼지 않을 정도였다. 학생들은 그에게 즐겨 도움을 구했다. 그 까닭은 그만큼 명료하게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끝으로 그의 순종하는 마음은 완전한 것이었다. 장상이 아무리 사소한 요청에도 불응하는 일이 없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덕행을 감탄하면서도 강조했다. 또한 이 무렵 동료들의 증언은 이구동성으로 그의 사도적 열성을 찬양하고 있었다. 그는 모든 죄인을 가능한 한 빨리, 그것도 전 세계에 걸쳐서 개심시키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하곤 했다. 산테오도로 학원 동료였던 팔 신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어느 날 사도들이 대성당에서 학원으로 가는 도중 성모를 모독하고 있는 술 취한 사람들과 만났다. 막시밀리안 신부는 즉시 그들 중에 뛰어들어 눈에 눈물을 머금은 채 왜 그렇게 성모님을 슬퍼하게 하느냐고 물었다. 깜짝 놀란 그들은 속이 시원해지고 싶어서라고 중얼거렸다. 조금 떨어진 곳에 있던 나는 그를 데려오려고 애썼으나 헛수고였다. 막시밀리안 수사는 예의 끈기를 발휘하며 끝까지 물고 늘어지며 그들이 하고 있는 짓이 나쁘다는 것과 앞으로 결코 성모님을 향해 모독의 말을 뱉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납득시키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했다. 말대꾸 잘하던 그들도 아주 부끄러워하며 앞을 다투어 사라졌다. 또 어느 날 막시밀리안 수사는 동료에게 프리메이슨의 아성인 팔라초 베르데까지 함께 가자. 두목을 개심시키고 싶다 라고 했다. 그 승낙을 얻기 위해 학원 원장에게 급히 달려갔다. 이런 부탁을 받은 원장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러나 원장은 이 젊은 수사를 향해 부드럽게 그것은 정말 훌륭한 일이지만 적당한 시기가 아니라고 본다. 프리메이슨의 개심을 위해서는 차라리 먼저 기도하는 편이 좋겠다고 답했다. 막시밀리안 수사는 계획이 완전히 빗나가게 되어 좀 낙심하며 친구에게 돌아와 원장의 대답을 알려주었다. 어쨌든 즉시 기도를 시작하자. 그는 결코 내일이나 오늘 밤이라고 하지 않고 즉시라고 말하며 조금이 아니라 전부라고 말했다. 또한 지역만을 노리지 않고 전 세계를 목표로 하는 것이다. 막시밀리안 수사는 조국을 열렬히 사랑했다. 국제학원에서 사람들이 그를 독일인이라고 잘못 봤을 때 그는 굉장히 화를 냈다. 이 조국에 대한 굽힘없는 충성이 그의 죽음의 원인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다. 억류되기 전 막시밀리안 신부는 독일계 폴란드인이라 불리는 편이 좋다고 권고를 받았다.
이것은 다른 많은 사람들이 사용했던 방법으로 반드시 조국에 대한 배신 행위라 볼 수는 없다. 이 이름을 써서 애국자들을 도와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막시밀리안 신부는 이 점에 관해 약간의 타협도 수락하지 않았다. 폴란드인으로 태어나 폴란드인으로 죽기를 원했다. 그러나 그리스도 교회에 관해서는 전혀 태도가 달랐다. 그의 정복 계획은 국경도 경계도 문제 삼지 않았고 교회처럼 광대하기만 했다. 어떤 동료는 이 점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 어떻게 독일인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인가?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었다. 그는 독일인도 원죄 없으신 성모님의 아들로서 예외를 두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있었던 것이다. 전쟁이 끝날 때가 가까웠다. 때는 1918년 4월이었다. 그달 28일 로마의 봄이 한창일 무렵 막시밀리안 수사는 사제로 서품되고 이튿날 프라데의 성 안드레아 성당의 기저귀 제단에서 첫 미사를 바쳤다. 신부는 말할 수 없는 기쁨에 잠겨 기도했다. 그는 꿇어앉아 전 세계를 사랑이 넘치는 마음으로 껴안으려고 했다. 전쟁이 끝나고 1년이 지났을 때 폴란드의 장상들은 그에게 귀국을 명령했다. 그곳에서 2개의 학위를 얻은 그는 고국으로 출발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더욱 풍성했다. 어머니께 보낸 최후의 한 편지에서 그는 이렇게 적었다. 어머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의 사랑이 더욱더 빨리 아무런 한계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특히 이 사랑이 한없는 것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